어머님 제발요. 친정엄마가 지금 응급실에 계시다니까요. 그럼 나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는 누가 병원 데려가?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서울 목동에 사는 53살 박미선입니다.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저의 채널 인생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25년을 시댁에서 산 평범한 며느리였습니다. 아니, 평범하지 않았죠. 노예였습니다. 새벽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집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달려가 시아버지 죽을 씁니다. 이가 약하셔서 죽만 드시거든요. 30분을 푹 끓여야 목 넘김이 부드럽습니다. 시어머니는 당뇨가 있으십니다. 식전 약, 식후 약, 혈당 체크까지. 하나라도 빠뜨리면 미선아, 약 챙겼어? 내가 쓰러지면 네 탓이야. 손이 떨립니다. 남편과 아들 도시락도 싸야 합니다. 반찬은 모두 달라야 했고 밥량도 달랐습니다. 아침 준비를 마치고 남편과 아들을 보내면 본격적인 청소가 시작됩니다. 40평 아파트를 구석구석 쓸고 닦습니다. 무릎으로 기어가며 걸레질을 합니다. 시어머니는 먼지 하나만 보여도 눈살을 찌푸리시거든요. 이게 뭐야? 청소 안 했어? 손가락으로 장롱 위를 쓱 긁으십니다. 먼지가 묻어나옵니다. 제 얼굴이 빨개집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청소가 끝나면 시장에 갑니다. 오늘은 무엇을 해드려야 하나? 시어머니 입맛에 맞는 재료들을 고릅니다. 생선 눈이 조금만 흐려도 이게 뭐야? 생선이 왜 이래? 눈이 흐리잖아. 다시 사와. 뜨거운 여름날에도 시장을 2번 갑니다. 오후에는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십니다. 일주일에 3번. 접수하고 대기하고 진료받고 약 타고 집에 돌아오면 어느새 해가 기울고 있습니다. 숨 돌릴 틈이 없습니다. 서둘러 저녁 준비를 시작합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저녁상을 8명분으로 차리라고 하십니다. 시누이들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해 놓으래요. 실제로 오는 날은 한 달에 한두 번입니다. 그래도 매일 8명분을 준비합니다. 남는 음식은 제가 다음 날 혼자 먹습니다. 저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부엌을 정리하면 밤이 깊어집니다. 그제야 제 방에 들어가 잠시 숨을 돌립니다. 침대에 누우면 온몸이 욱신거립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입니다. 미선아, 물. 미선아, 방이 춥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25년을 살았습니다. 제 친정 엄마는 인천 부평에서 혼자 사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결혼하기 3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항상 눈치를 주셨습니다. 아이고, 미선아. 오늘은 내가 병원 가는 날인데 오늘 친척들 오는 날 아냐? 네가 빠지면 어떡해? 저는 그럴 때마다 친정 엄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다음 주에 갈게요. 친정 엄마는 항상 똑같이 대답하셨습니다. 괜찮다. 시댁이 우선이지. 나는 혼자서도 잘 지내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목이 메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며느리니까요. 시댁을 먼저 챙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정태수는 제조업체 부장이었습니다. 월급은 45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일은 열심히 했지만 집안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주말에는 골프를 나갔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말하면 우리 엄마 모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 엄마는 혼자서도 잘 계시잖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쓰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결혼 전에 모아뒀던 적금이 있었습니다. 2천만 원. 제가 결혼하기 전 5년 동안 모은 돈이었죠. 그 돈은 전부 시댁 병원비와 생활비로 나갔습니다. 시아버지 입원비, 시어머니 당뇨약값, 명절 비용. 제 통장은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제 옷은 언제나 몇 년 전 것들이었습니다. 백화점에 가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동네 시장에서 10,000원짜리 티셔츠를 살 때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이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이게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누이들은 명절 때만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려놓은 음식을 먹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케 고생 많았어. 역시 올케가 해야 제맛이야. 그리고는 설거지도 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아니,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25년을 참고 또 참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저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결코 가족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에 거품이 잔뜩 묻어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닫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순자 씨, 보호자분 맞으시죠? 환자분이 갑작스러운 뇌졸중 증상으로 이송됐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휴대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인천의료원 응급실입니다.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오셔야 합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일어나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3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뇌졸중이래. 지금 응급실이래. 남편은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나 지금 회장님 수행 중이야. 오늘 오후 일정 다 막혀 있어.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엄마 무릎 정형외과 예약 있잖아. 2주 넘게 기다린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그래도 응급실이래. 엄마가 의식도 없대. 미선아, 네가 먼저 움직여. 나중에 상황 보고 얘기하자. 통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꺼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요. 친정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시어머니는 보행기를 짚고 일어나더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님, 근데 제 엄마가 지금 응급실에. 시어머니는 제 말을 잘랐습니다. 응급실이면 의사들이 알아서 하겠지. 보호자 없어도 되는 거 아냐? 그 순간 뭔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먼저 병원에 모셨습니다.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봅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1시간이 넘게 기다렸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시어머니 무릎을 촬영하고 검사했습니다. 시계를 계속 봅니다. 엄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 갔습니다. 약을 받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약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모든 일정이 끝났을 때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지하철을 탔습니다. 목동에서 인천까지. 지하철 안에서 저는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올까봐 엄마가 깨어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싶어서. 하지만 휴대폰은 조용했습니다. 인천의료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 선생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선생님의 표정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호자분, 치료 가능한 시간이 상당 부분 지나간 상태입니다. 지금은 생명을 안정시키는 게 우선이고 후유증은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복도 바닥이 느껴졌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산소호흡기를 단 채 미동도 없는 엄마가 보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처럼 숨만 턱턱 막혔습니다. 만약 제가 바로 왔더라면, 만약 시어머니 병원을 다음 주로 미뤘더라면, 만약 남편이 회사를 조퇴했더라면,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친정 엄마는 왼쪽 반신마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3달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두 곳을 오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시댁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엄마를 돌보고 재활 치료를 도왔습니다. 엄마는 말씀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습니다. 왼쪽 팔과 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 없으셨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잡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예요. 미선이에요. 곧 나아지실 거예요. 엄마는 흐릿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오후엔 다시 목동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하철에서 졸다가 정류장을 지나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밤늦게 설거지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체중이 58kg에서 51kg으로 줄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볼이 쏙 들어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렸습니다. 손가락 관절염이 악화되어 손을 쥘 때마다 통증이 왔습니다. 허리는 항상 끊어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남편은 3달 동안 단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우리 엄마 좀 보러 가지 않을래?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다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야, 거래처 접대 들어갔어. 주말도 일해야 돼. 네가 잘하고 있잖아. 아들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나도 외할머니 병문안 가고 싶은데 이번 주에 발표가 3개야. 다음 주에 꼭 갈게. 저는 매번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괜찮아. 공부가 우선이지. 할머니도 이해하실 거야. 병원비는 한 달에 280만 원이 나왔습니다. 입원비, 약가, 재활치료비. 저는 결혼 전에 가입했던 적금을 전부 해지했습니다. 1,800만 원. 제가 결혼하기 전 5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도 3달 만에 바닥이 났습니다. 저는 카드를 돌려막기 시작했습니다. 이자가 쌓여갔습니다. 친정 오빠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미국에 사는 오빠는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미안해. 50만 원밖에 못 보내.
애들 대학 등록금이.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느 날 물었습니다. 미선아, 근데 네 엄마 병원비는 어떻게 내? 우리 살림에는 지장 없겠지?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밤마다 카드 명세서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빚이 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엄마는 조금씩 나아지시는 것 같았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며 왼손으로 숟가락을 들 수 있게 되셨습니다. 말도 조금씩 하셨습니다. 미선아, 고맙다. 저는 엄마 손을 잡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곧 퇴원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을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엄마는 조금씩 좋아지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곧 퇴원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 새벽,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병원 번호가 떴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보호자분. 환자분이 급성 폐렴으로 지금 막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든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이럴 수가 없어. 저는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방금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크게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아, 나도 지금 머리가 하얘졌다. 근데 오늘 부산 계약이 정말 마지막이야. 이거 깨지면 팀 전체가 날아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한데 혼자 조금만 버텨줄 수 있겠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습니다. 내가 발인 전에는 꼭 갈게. 조금만 기다려줘.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비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도 알려드려야 했습니다. 어머님, 친정엄마가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안타깝네. 근데 나는 몸이 이래서 장례식장은 못 갈 것 같다. 저는 결국 상주석에 혼자 앉았습니다. 빈 조문객 명부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친정 오빠는 미국에서 급히 출국했지만 도착은 다음 날이라고 했습니다. 영정사진 속 엄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10년 전 제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영정사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문객은 몇 명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친구분 2명, 동네 이웃분 3명,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후에 신우이가 들어왔습니다. 언니, 정말 안타깝다. 신우이는 조의금 봉투를 명부 위에 놓았습니다. 언니, 나도 마음은 그런데 엄마가 집 비우면 안 된대. 오빠는 오늘 못 온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인 전에 온대요. 신우이는 잠깐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언니, 나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돼서 그만 갈게요. 신우이가 나가고 저는 조의금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10장, 10만 원. 저는 봉투를 다시 접어 명부 위에 올려놨습니다. 빈 장례식장에서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아무도 안 와서 미안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발인 날 아침,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미안. 오늘 새벽에 급하게 연락 와서 부산에서 서울 못 올라간다. 내가 못 가서 정말 미안해. 발인이 시작됐습니다. 친정 오빠가 그날 새벽에 도착해서 상주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엄마 친구분들, 동네 이웃분들,
시댁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발인 차량이 출발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영정 사진을 안고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거리는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걸어 다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화장장에 도착했습니다. 엄마관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낙골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엄마의 전부였습니다. 낙골당에 모시고 나니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친정 오빠가 말했습니다. 회사 연락 와서 내일 아침 미팅이래. 진짜 미안해. 저녁 비행기로 출국해야 한대. 오빠는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례식 비용 정산과 화환 같은 것들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휴대폰을 보니 남편 문자가 와 있습니다. 장례 잘 마무리됐지? 부산 계약은 일단 정리됐다. 너무 힘들었을 텐데. 고생했다. 저는 문자를 보다가 휴대폰 화면을 껐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비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계산서를 가져왔습니다. 빈소 사용료, 수혜 비용, 화장 비용, 낙골당 비용, 총 650만 원. 저는 결혼 전에 가입했던 보험을 해약했습니다. 그 보험은 엄마가 딸 결혼할 때 혹시 모르니까 들어준 것이었습니다. 보험금 700만 원. 장례비를 내고 50만 원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 깊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사흘장을 혼자 치렀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시댁 식구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조의금 10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엄마를 보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비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물이 마를 새도 없이 이번엔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엄마 장례를 치른 지 2주. 어느 오후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장실 쪽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급히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가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시어머니는 허리를 붙잡고 신음하셨습니다. 저는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척추 압박골절입니다. 2~3달 안정이 필요합니다. 보행기에 의존하셔야 하고 보호자 케어가 필수입니다. 남편이 퇴근 후 병원에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이제 네가 우리 엄마를 제대로 모실 때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양병원. 그건 불효야. 며느리가 집에서 케어하는 게 맞지. 남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주일 입원 후 퇴원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오신 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미선아, 이제 네 친정 신경 쓸 일도 없으니까 나한테 집중할 수 있겠네? 그날부터 저의 진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서는 화장실도 가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방 옆에 간이 침대를 놓았습니다. 밤마다 그곳에서 잤습니다. 제 방에는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미선아, 화장실. 저는 잠에서 깨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를 부축해서 화장실로 모셨습니다. 때로는 침대에서 대소변을 받아야 했습니다.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침대 시트를 바꿨습니다. 식사도 제가 떠먹여 드려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허리가 아파서 혼자 수저를 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미선아, 근데 네 엄마 장례 때 조의금 물이 얼마 냈더라? 저는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기억해둬야지. 나중에 내 장례 때 받아야 하니까. 10만 원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뭐 그 정도면. 아, 그리고 이 엄마 집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순간 뭔가 가슴속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참았습니다. 아직 정리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빨리 정리해. 돈이라도 좀 나와야 병원비에 보탤 거 아냐? 그러던 어느 날 친정 아버지 기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전날 밤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내일 제 친정 아버지 기일이라 인천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보행기를 붙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선아, 나 지금 이 상태인데 하루라도 누가 챙겨? 기일은 매년 오잖아. 저는 남편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내일 우리 아버지 기일인데.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 근데 우리 엄마는 산 사람이 우선이지. 당신은 우리 엄마 장례식도 안 왔잖아. 남편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그 얘기야. 그땐 출장이었다니까. 그리고 장모님은 돌아가셨고 우리 엄마는 살아계시잖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 저는 혼자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옷을 입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인천행 첫 차를 탔습니다. 아버지 산소는 인천 부평공원묘지에 있었습니다. 도착해서 간단하게 성묘를 했습니다. 아버지, 미선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아버지한테 가셨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산소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밥을 짓는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밥이 좀 넘치잖아. 정신 차려야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나 시아버지 기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제사상을 준비했습니다. 친척 20명이 온다고 했습니다. 전, 나물, 탕, 적, 과일. 모든 음식을 혼자 준비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음식을 날랐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친척들이 거실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국을 나르고 밥을 퍼 나르고 반찬을 채웠습니다. 시누이가 물었습니다. 언니, 올케 친정 어머니 언제 돌아가셨어?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작년 겨울. 우리는 못 갔어. 바빠서. 조의금은요?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뭐 10만 원? 남의 집 사람한테 많이 줄 필요 있어? 저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듣다가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놓쳤습니다. 쨍그랑 접시가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부엌 쪽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 미선아. 그게 무슨...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남의 집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25년에 참았던 모든 것들이 터져나왔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는 채로 제사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미선아,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저는 제사상 위에 놓인 국그릇을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지며 떨어졌습니다. 국물이 제사상 위로 번지면서 하얀 보자기가 갈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제사는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네가 무슨 소리를?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친정 엄마 석달 병수발. 저 혼자 들었습니다. 신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진정해. 저는 신우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신우이 언니는 조의금 10만 원 주시고 1시간 만에 가셨죠. 신우이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는 다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장례 사흘, 저 혼자 치렀습니다. 남편은 부산 출장이라고 발인 날도 안 왔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서며 말을 가로막으려 했습니다. 여보, 지금 이게 무슨?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3달 동안 단 한 번도 병문안 안 왔어요. 제 엄마가 응급실에 계실 때 당신 어머니 병원 먼저 갔죠. 그 바람에 골든타임을 놓쳤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엄마 장례비는 엄마가 저 결혼할 때 들어주신 보험 해약해서 냈어요. 병원비는 제 적금 전부 해지해서 냈고 카드 빚은 1,000만 원이 넘었어요.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다시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죠? 조의금 10만 원 주시고 남의 집 사람이라고 하셨죠? 시어머니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그건 그런 뜻이 아니라.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뜻이 맞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이 집에 살았지만 어머님께 저는 남의 집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저도 여기 남의 집 사람입니다. 제 효도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선아, 네가 지금 25년을 살아놓고 저는 대답하지 않고 현관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남편이 급하게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진정해. 사람들 앞에서 이러지 마.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요? 그럼 제 엄마는 사람이 아니었나요? 장례식에 사람 한 명 안 보낸 당신이 지금 사람 애기를 하세요?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앞으로 제 전화 안 받으실 겁니다. 시어머니 간병은 요양병원 알아보세요.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문을 열고 나서자 뒤에서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미선아, 당장 들어와.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아파트를 나와 한참을 그냥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그냥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신우이였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모든 문자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인천행 지하철을 탔습니다. 친정집은 2년 동안 방치되어 먼지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엄마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펴고 그 위에 누웠습니다. 엄마, 이제야 왔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어 제 짐을 인천으로 보냈습니다. 옷가지, 책, 화장품, 그게 전부였습니다. 25년을 살았지만 제 물건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제발 돌아와.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요양병원 알아보세요.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이혼 준비 들어갑니다. 변호사 선임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뭐? 이혼? 네가 지금 25년을 살아놓고 이혼을 한다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25년이요? 그 25년 동안 저는 남의 집 사람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저는 친정집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평온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남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제가 집을 나간 지 일주일 뒤였습니다. 남편은 급히 요양보호사를 고용했습니다. 하루 8시간씩 오는 요양보호사. 한 달에 150만 원.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밤에는 남편이 직접 돌봐야 했습니다. 새벽에 시어머니가 부르면 일어나 대소변을 받아야 했습니다. 남편은 일주일 만에 지쳐버렸습니다. 신우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빠, 딸은 시집간 사람이잖아. 엄마가 늘 말했던 거 잊었어? 남편은 결국 요양병원을 알아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울면서 거부했습니다. 태수야, 나를 요양병원에 보내? 내가 그럴 거야?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몇 주 만에 시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가셨습니다. 돈은 계속 나갔습니다. 요양병원비 월 250만 원, 병원비, 생활비,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남편은 모아뒀던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시누이들은 한 달에 한 번도 요양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요양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식사를 떠먹여드리고 기저귀를 갈아드렸습니다. 25년 동안 며느리가 해주던 일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남편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차단을 풀고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산소 어디에 있는지는 알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안 가봤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반년 뒤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저는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렸습니다. 가게 이름은 순잔의 반찬. 엄마 이름이었습니다. 엄마가 해주시던 맛을 만들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단골이 되어주셨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번 돈으로 제가 입고 싶은 옷을 샀습니다. 54세 처음 느껴보는 자유였습니다. 얼마 전 남편이 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회사에서 잘렸다고 했습니다. 빚이 감당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건 당신 일이에요. 저는 남의 집 사람이니까요.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요즘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구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원두를 갈아 커피를 내립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마십니다. 주말에는 친구들과 등산도 가고 영화도 봅니다. 한 달에 한 번은 혼자 여행을 떠납니다. 지난달에는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바다를 보며 엄마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 이제 저 행복해요. 엄마, 25년 동안 참았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참지 않습니다. 제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며느리는 시댁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해야 할까요? 친정 엄마는 정말 남의 집 사람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며느리도 한 사람입니다. 친정 엄마도 소중한 가족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는 저도 남의 집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당당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참는 것만이 미덕이 아닙니다.
오늘 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